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고 6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오려고 하진 않았었고 남편을 중국에서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실리콘밸리에 오게 됐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은 복지 정책이 좋은 편이라고 느끼세요? 이거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이 제일 좋고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저출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장려를 안 해도 이미 많이 낳는 나라예요. 그래서 보조금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데이케어 어린이집이 굉장히 비싸요. 여기는 회사 내에 있는 데이케어가 한 달에 3,000불이 넘어요. 그래서 보통 엔지니어가 아니시라면 한 달 한 사람의 월급이 데이케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픽업을 가야 돼요. 픽업 가서 만약에 제가 야근이 생길 수 있고 남편이 좀 늦을 수 있잖아요. 1시간 늦을 때 100불씩 벌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 내에 있는 데이케어가. 그리고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어서 제가 그냥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산후 우울증이 좀 심하게 걸렸어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우선 이렇게 인터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먼저 간단하게 정한님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이름은 임정하고요.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고 6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오려고 하진 않았었고 우연히 오게 됐고요. 어떻게 최근에 아이까지 출산해서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준비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제가 좀 질문을 해볼 건데요. 우선 그 정한님의 백그라운드를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수능까지 봤고요. 사실 한국에 있는 대학을 1년 정도 다니다가 교환학생을 중국 베이징으로 갔고 그 학교가 좋아서 한국에 있는 학교를 자퇴를 하고 편입을 했어요. 그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 한 반년 정도 한 다음에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에 입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몇 년 지난 다음에 남편을 중국에서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실리콘밸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중국에서는 어떤 전공을 하셨고 또 어떤 커리어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중국에서는 중어중문이랑 광고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사실 모든 분들이랑 좀 비슷해요. 우연히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주중 대사관 외교행정직원 자리 한 사람 난 자리를 봐서 내가 할 수 있겠다 해서 지원하게 됐고요. 다른 대기업 입사 형식과 비슷하게 해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의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를 한 거고요. 한 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외교부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하셨을 때 어떤 일을 좀 하셨고 그 안에서의 경험은 어떠셨어요? 일단 첫 직장이었고 제가 24살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많은 일을 했어요. 부서마다의 일을 조금씩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거든요. 여권 만드는 일, 그다음에 출장도 굉장히 많이 갔고요. 비자 만드는 일도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경제부에서 일을 1년 정도 하다가 퇴사를 했고요. 경제부에서 하는 일들은 G20 같은 외교 행사 있으면 행사 준비하는 거를 많이 했었어요. 혹시 그 과정에서 미국으로 오시게 된 스토리를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그때는 외교관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다시 외무 쪽 시험을 봐서 외교관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이 너무 많고 내가 과연 외교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커리어적인 걱정이 너무 많았고 고민이 많았을 때 운동을 좀 배워야겠다. 운동을 함으로써 내 스트레스와 뭔가를 좀 풀어내야겠다 해서 배드민턴 클럽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배드민턴 하는 제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하면서 그 친구를 알게 됐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반도체 회사에서 세일즈 오퍼레이션으로 일한다고 하셨는데 테크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반도체 세일즈 오퍼레이션으로 일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없으셨나요? 정말 많았고요. 미국에 정착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세일즈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워낙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에는 한국계 대기업에 있는 임원 비서직에 지원해서 했어요. 한 반년 정도 일하다가 그 임원분이 세일즈 오퍼레이션 직책이 있는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조언을 해주신 바탕도 제가 외국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내에서 비서직에서 오퍼레이션직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처음부터 배웠거든요. 근데 오퍼레이션이 단순히 뭐 세일즈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무역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역업 안에서 ERP라고 시스템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거 배우는데 좀 애를 많이 먹었고요. SAP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배우고 오더를 만들고 그다음에 관세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요즘에 또 트럼프 때문에 좀 많죠. 그 공부도 좀 하고 하다가 저랑 좀 성향이 맞는 것 같다 해서 1년 정도 더 일하고 좀 더
페이가 괜찮은 회사로 이직을 해서 현재까지 한 5년 정도 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이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되게 어린 아이를. 어떻게 보면 출산이나 육아를 결심하는 데에도 계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육아와 출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실리콘밸리 생활이 좀 단조로워요. 네. 일하고 집에 들어가고 일하고 집에 들어가고 맞아요. 하거든요. 제가 그걸 5년을 반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주말에 소파에 누워서 어느 날과 다르지 않게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나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나? 내년에도 이러면 어떡하지?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잘 사는 모습이잖아요. 걱정 없고. 근데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내 젊음이 끝까지 가지 못할 텐데 내후년에는 더 나이가 들 거고 10년이 지나면 나도 중장년층이 될 텐데 이렇게 맨날 소파에 누워서 인스타그램 보고 있고 막 유튜브 쇼츠 보고 하하하 이렇게 하루가 지나면 이게 무슨 삶인가라고 생각했고요. 제 배우자를 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내 남편 닮은 애기를 낳으면 얼마나 귀여울까? 이게 동시에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타이밍이다. 이때 이세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은 좀 복지 정책이 좋은 편이라고 느끼세요? 이거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한국이 제일 좋고요. 복지 정책이요? 네,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저출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장려를 안 해도 이미 많이 낳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 보조금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1, 2년 정도 한국은 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3개월, 4개월이 전부고요. 회사마다 다른데 아마 제일 긴 회사가 6개월로 알고 있어요. 남성분들은 3개월. 그럼 만약에 두 부부가 맞벌이로 일을 한다고 하면 아이를 어떻게 좀 키워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출산 육아휴직이 끝나면 바톤 터치를 남편이랑 해서 남편이 3개월 더 보고 남편 3개월이 끝나면 아기가 뭐 6개월, 7개월 정도 맞아요. 되겠죠? 그러면 어린이집 여기서 데이케어라고 부르는 데를 보내야 돼요. 아니면 조부모님한테 맡기는데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 고민인 거죠. 데이케어를 보내야 하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한테 맡겨야 되나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니까 또 모셔와야 하고 또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케어 어린이집이 굉장히 비싸요. 한국은 이제 국공립도 있고 네. 아마 비싸도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회사 내에 있는 데이케어가 한 달에 3,000불이 넘어요. 400만 원. 네네네. 그래서 보통 엔지니어가 아니시라면 한 달 한 사람의 월급이 데이케어로 들어가는 거죠. 진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 거의 뭐 원룸 하나 더 산 거네요. 그 정도면. 그렇죠. 최대한 아끼려고 해도 데이케어 뭐좀 저렴한데 알아보자 해도 뭐 3,000불 내지. 네. 너무 낮으면 안 되니까. 걱정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아기를 픽업을 가야 돼요. 픽업 가서 만약에 제가 일이 좀 야근이 생길 수 있고 남편이 좀 늦을 수 있잖아요. 1시간 늦을 때 100불씩 100불이요? 벌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 내에 있는 데이케어가요. 와. 줄도 많이 서서 저희 아기가 지금 5개월인데 아마 좀 많이 늦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줄을 못 섰거든요. 봄이 돼서 아직 줄을 안 섰었거든요. 네. 아마 가지자마자 줄을 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육아휴직을 하시고 이제 복귀를 이미 하신 건가요? 6월 2일 날 하고요. 사실은 좀 더 일찍 복귀를 해야 되는데 좀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첫 아이고 또 저희 가족이 있는 땅도 아니고 해서 산후우울증에 좀 심하게 걸렸어요. 네. 근데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어서 제가 그냥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산후우울증에 한번 걸리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또 커리어적으로 심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희찬이를 만났고 내 이야기도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왜냐면 이 실리콘밸리는 보통 주재원님들, 와이프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커리어적으로 고민을 많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출산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 아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면은 산후우울증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어요? 많이 걸었고요. 희차님처럼 이렇게 질문 리스트를 제가 만들어서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좀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병원에 가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좀 말을 많이 하시고 약을 먹는다고 효과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안 먹으면 더 우울해질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이 나라의 특징이 그 멘탈리티한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받는 것에 어색함을 느끼지 않잖아요. 충분히 그 점도 저희 회사에서 이해를 많이 해주셔서 양해를 해주셔서 정말 다행히 제가 좀 더 쉴 수 있고 많이 회복을 할 수 있었고요. 저는 좀 심했어서 일을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가장 컸었어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이임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근데 다행히도 뭐 한국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이제 회사 분들이 많이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가는데 약간 용기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 또 궁금한 부분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가 담는 분들의 이야기는 보통 커리어적으로 성공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소통을 할 때 그 이제 아내분이나 아니면 아이가 있을 때 같이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그 안에서의 소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어떻게 보면 그 아내분의 한 당사자분으로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소통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로의 노력에 대해 끊임없이 칭찬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워낙 가족 위주의 곳이고 나라이기 때문에 뭉쳐야 돼요. 오히려 가족일수록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적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다고만 좀 얘기를 해주셔도 뭐 잘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 리스트를 만들어 두지 마시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왜냐면 지금 테크 회사들이 사람을 많이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도 내일 없고 내가 될 수도 있고 화살 피하기 게임이어서 언젠간 맞아야 될 화살이 있을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화살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화살 맞더라도 잘했다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커리어 분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뭐 실리콘밸리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비전공자인데 테크 업계로 들어가야 되는. 왜냐하면 이쪽 분야에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그런 회사라서 제가 최근에 인터뷰했던 한 분도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한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비전공자가 테크 업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조언을 나눠주고 싶으세요? 저도 이 주변에 있는 회사가 거의 90% 이상이 테크 회사이기 때문에 처음에 컴퓨터 공학을 다시 4년제로 입학을 해서 실제로 고민을 했었고요. 이미 학부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컴퓨터 공학을 석사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러기엔 기초가 너무 부족하고요. 그러면 학부 4년, 석사 2년, 6년이 지나가는데 6년 뒤에 내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고 요즘에 챗 GPT 같은 AI가 발전하면 내가 정말 그때 직업이 있을까? 내가 바랬던 직업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이미 그 전에 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공이 아니다 하면 최대한 지금 잘하는 것에 맞출 수 있는 직책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예를 들면 여성분들 만약에 서비스직을 하셨었다 아니면 외국어가 좀 가능하시다 하면 비서직을 처음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제가 아는 분은 비서였었는데 공부를 좀 하시다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전환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직책이 있어요. 뭐 세일즈 오퍼레이션 제가 하고 있는 직책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도 있을 수 있고요. 단순히 뭐 엔지니어가 돼야겠다라는 꿈이 없으시면 다른 직군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한 6, 7년 정도 커리어를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들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커리어 조언이 있으세요? 아직까지 제가 해답을 못 찾았는데 이게 과연 나랑 맞는 일인가 라고 계속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편이고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쁘게 일할 때도 있는 반면에 일이 너무 힘들거나 장애물이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 나도 다시 한번 커리어를 전향을 하거나 아니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걸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시차님 영상을 어떻게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 쇼트를 보고 계속 다른 영상까지 보게 됐거든요. 근데 보면서 즐거웠던 이유가 뭐였냐면 생각해보니 희차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왜 저렇게 어렸을 때 나를 던지지 못했을까? 후회가 처음 인생에 있어서 처음 후회됐어요. 저는 희차님 나이 때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한 번 잡고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 광고를 찍은 적이 있어요. 약간 중국어 관련된 거였는데 그게 영상이 좀 잘 됐어요. 그래서 댓글이 좀 많이 달렸었거든요. 근데 악플이 더 많이 달렸어요. 제가 그 악플을 보고 그 일을 안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해본 적도 없고 그 영상을 다시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나온 내 영상을. 그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악플을 보고 나서 제가 나온 영상을 다시 보는데 제가 굉장히 못생긴 것 같고 악플처럼 내가 저런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나 영상 같은 거 올리지 말아야겠다. 나는 이 세상에 나를 노출시키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근데 희찬이 영상 보고 나서 제가 며칠 전에 제 영상을 꺼내서 봤어요. 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속 했으면 어땠을까? 내 삶은 좀 바뀌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질문처럼 지금 뭐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면 정말 끊임없이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계속 던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일이 나랑 맞는 것인가? 두 번째,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이것을 살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도전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 눈치 보는 게 가장 큰 장벽이고요. 그 점이 사람들 눈치 본 점이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거예요. 사실 정작 나에게 관심사는 거의 없거든요. 악플이라는 것도
나를 싫어한다는 그것도 찰나예요. 엄청난 찰나인데 그거를 너무 이거를 평생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그걸 극복하고 도전을 한다고 하면 어떤 도전을 하고 싶으세요? 새로이 도전한다면? 글쎄요. 지금 제가 평상시에도 매일 밤에도 저한테 계속 하는 질문인데 근 5년 안에는 제가 한번 회사를 만들어서 이끌어가고 싶어요. 뭐 물건을 팔아도 좋고 아니면 희찬님처럼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게 해주는 것도 좋고 아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가 그 수단을 아직까지는 아이템을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날이 오리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기본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사실 제 나이대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나이대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대기업에 가야 집을 살 수 있고 근데 대기업은 많이 뽑아주지 않고 동시에 중소기업이라도 취업을 해야 되는 하는데 중소기업에 가면 이제 문화가 너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많고 해서 되게 진퇴양난의 상황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면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희찬님 하신 질문이 제가 졸업했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머슴 일을 해도 대감집에서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다행히 대감집에서 머슴 일을 하게 된 케이스고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런 옵션 말고 본인이 이렇게 컨텐츠 만들어서 하는 옵션도 있거든요. 그런 목표가 있으시면 희찬님처럼 일단 해보셔라고 하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꼭 정말 대기업에 가야 된다라고 하시면 저야 뭐 대기업 가세요. 뭐 3년이 지나더라도 대기업 가세요. 뭐 공부를 해서라도 몇 년이 걸려도 공무원 하세요 할 텐데요. 요령을 찾으려면 나가서 다른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봐야 되거든요. 뭘 해야지 봐야 돼요. 본인이 책상 머리맡에 앉아서 유튜브 보고 책만 본다고 될 게 아니고 정말 사람 대 사람을 만나서 아 이런 일도 있구나. 근데 사실 어렸을 때는 아, 이렇게 돼야지보다는 요즘에는 제가 드는 생각은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가 더 많아요. 나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런 케이스가 더 많아. 근데 그거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 저 사람 돼야지보다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는 게 도움이 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괜히 막 너무 목숨 걸고 시간 쓰지 마시고 너무 젊으니까요. 전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당장 무엇이라도 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중소기업 아니어도 정말 모르는 회사 가서 잠깐 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가 안 되고 싶은가 판단하시고 그렇게 경력이 돼요. 그럼 이력서에도 하나 쓸 수 있는 거. 그쵸. 이력서를 반드시 써야 되는 상황이 오시면 뭐라도 하나 적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하세요. 희찬님처럼 하세요. 뭘 하세요. 결국 경험해봐야 본인만의 기준이 생길 수 있는 거네요. 네,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경력은 어떻게 보면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학교 네임 밸류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석사를 좀 많이 고민했었어요. 네. 근데 다른 선배님들, 다른 외국 친구들이 조언하기를 MBA를 하는 것보다 너가 이 필드에서 5년 이상 일한 게 MBA보다 훨씬 좋은 거다 라고 해서 저는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MBA가 반드시 더 나은 커리어를 준다는 법이 없거든요.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요. 자기 만족이고요. 그래서 경험과 경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 주변에 언어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경영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취업이 유리하다 보니까 대부분 본인의 언어 전공에 대해서 속상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취업 시장에 나갔을 때. 왜냐면 나도 경영으로 바꿀 걸 그랬나? 근데 이 언어학 전공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원님이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 언어학이라는 전공을 잘 살려서 또 커리어를 나아가신 것 같아서 혹시 언어학을 전공해서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 두려움, 불안감, 걱정 이런 걸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전공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그 전공을 잘하면 그거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애매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면 어떤 전공을 해도 나중에 잡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끈을 놓지 않은 걸 꼽자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전공을 잘하면 뭐 언어학이든 다른 전공이든 뭐가 하나 터지게 돼 있어요. 포텐셜이. 그래서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전공을. 내 전공이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 난 아닌 것 같다. 난 이거 안 맞는다. 더 공부하기 싫다 하면 하루빨리 바꾸세요. 그러면은 언어학 전공하면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전공에 와보니까 프랑스어 전공하면 프랑스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압박감이나 되게 뭔가 비교와 격차 이런 걸 느끼진 않으셨어요? 왜 없었겠어요. 근데 뭐 중어 전공 레드오션이다. 일어인문화 레드오션이다. 희차님 지금 이거 하시는 것도 유튜버 세계에서 레드오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레드오션 아닌 게 있나요? 떡볶이집 차리고 싶은 거 우리나라에 떡볶이 프랜차이즈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다 차리시잖아요.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나 못하는가 열등감도 한번 느껴보시고, 열등감 느껴서 포기하시면 포기하시는 거고요. 열등감 느껴서 잘하면 그 사람보다 잘하는 거고, 열등감은 언제나 느끼게 돼 있어요. 그거를 극복을 하냐 안 하는 본인 선택이고요. 본인 의지고요. 저도 많이 느꼈죠. 왜냐면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은 중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뭐 아니면 화교, 아니면 조선족 친구들 당연히 잘하죠. 네, 저는 뭐 관련된 게 없으니까 가족들도 없었고.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데. 저 중어중문한 거 대한민국에 지금 계속 졸업자들 나올 텐데 그분들 중에 저보다 잘하신 분도 분명 있으실 거고요. 그래도 해야죠. 또 어떻게 보면 화교 분들이나 조선족 분들은 어릴 때부터 중국어를 접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한님 같은 케이스에는 한국을 문화적으로 베이스로 삼고 있다는 부분에서 중국어 실력이 막 그들과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진 않더라도 그게 강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상황과 환경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도 좋겠네요. 충분히 활용하셔야 되고요. 나댄다, 내가 너무 자기 어필이 심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하셔야 되는 게, 전 대학생 때 제가 중국어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도 네. 중국에 있는 방송국 프로그램도 많이 나갔었어요. 네. 그래서 우물쭈물한 적 너무 많았고 창피해서 그 영상을 다시 볼 수 없을 정도도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유명한 TV 중국 프로그램에 언제 다시 나갈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알면서도 기회가 됐을 때 잡았다는 것에 저는 좀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제 자신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질문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정한님이 어릴 적에 자신한테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너무 얘기가 많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당장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게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좀 네 옆에 다른 세상을 좀 둘러봐. 제가 다른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된 게가 19살 너무 늦었거든요. 제가 생각에 좀 많이 늦었거든요. 그럴 기회도 없었고요. 제가 자란 도시고 태어난 도시가 큰 대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기회도 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기회가 된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좀 봐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보고 너가 되고 싶은 사람 한 명만 잡아서 그 사람이 멘토가 되기를 한번 바래봐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곳은 되게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국가잖아요. 또 도시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얻은 인간관계를 잘 구성하는 노하우 아니면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배척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 한국 분들, 친구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잘 뭉쳐. 인도 사람들은 더 잘 뭉치고.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이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고를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은 이렇게 또 답변하면 악플이 달릴 수 있는데 남이 잘 되는 것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작 내 옆에 둘 사람은 내가 잘 됐을 때 박수 쳐줄 수 있고 진심으로 좀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힘들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정작 제가 잘 됐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국 분들, 인도 분들은 서로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끌어주고 워낙 인구가 많고 커뮤니티는 다양하니까 회사에 다니더라도 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안에서는 한국 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없으시니까 그게 좀 끌어주고 좀 도와주고 서포트해준 부분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최대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자, 못 되면 좀 도와주자. 지금 당장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좀 같이 슬퍼해주자. 그리고 좀 같이 즐거워해주자. 같이 즐거워졌을 때 그 사람 못 잊거든요. 잘 됐을 때 내 옆에서 진심으로 박수 쳐주면 제가 그 사람 못 잊어요. 나중에 더 잘 되면 그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고. 설령 그게 본능적으로는 이 사람이 나보다 좀 못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근데 그게 제가 얘기해보면 뭐 특정 국가들은 문화적 배경이 서로 으쌰으쌰 해주는 분위기일지라도 본인이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는 건데 그래도 그냥 구성원이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응원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 어떤 인종이든 간에 같이 지낼 수도 있겠네요. 잘.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름을 좀 인정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 변했어가 아니고 사실 그 사람 그랬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그냥 변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좀 속이려고 이 고통을 잠시 잊어보고자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헤어지는 거죠. 근데 다름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달라도 나 이 사람은 같이 지낼 수 있겠다. 그럼 연애를 계속 이어가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부분이 정한님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전에는 안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질문 받으면 안 행복하다고 했는데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은 만족하고요. 근거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애를 낳아서도 아니고 나이를 먹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아서도 아니고요. 이것도 좀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나 이 정도면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다른 거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은 정한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가치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가치라거나? 나답게 사는 거를 가장 저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 살면서 더 그렇게 느꼈어요. 어느 정도는 입어야지, 어느 정도는 먹어야지, 어느 정도 자동차는 끌고 다녀야지, 어느 정도 학교는 나와야지 라는 인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친구 사귈 때도 그렇고 회사 다니면서 동료들과 어울릴 때도 그렇고 나는 이 정도 사람 정도랑은 어울려도 돼. 난 이 정도 사람이랑 어울리면 돼. 선이 명확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선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좀 나답게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머리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너무 특이하다, 제 별나다 라고 생각되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사실 그런 분들이 잘 될 수 있는 분야도 충분히 많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뭐 대기업을 꼭 가야 된다, 중소기업은 좀 별로다 라고 한 것도 사실은 내가 정작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하게 된 걸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정한님이 청년들에게 이 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세요? 저도 뭐 엄청나게 부자도 아니고 뭐 그래서 어떻게 하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돈은 당장 있어야 되고요. 또 없으면 자존감 떨어지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당장 뭘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돈을 먼저 벌어 놓으시고 또 그 과정에서 뭘 배우시고요. 그리고 투자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살짝 후회되는 게 미국 와서 주식이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스닥이 뭔지도 모르고 코스닥이 전혀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주식하면 저 사람 돈 날려서 집 말아먹겠네 라는 것만 나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투자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투자함으로써 이 회사가 어떤 가치를 이끌어낼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일수록. 그러면은 정한님이 10년 정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으세요? 10년 정도 후에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거를 위해서 10년 정도는 제가 좀 더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발품도 팔고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제 말은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아니면 다시 다른 회사에 가서 다른 일을 배워볼 수도 있고요. 그게 좀 다이나믹할 것 같아요. 그럼 정한님의 지금의 꿈은 무엇인가요? 지금의 꿈은 건강하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6월에 복귀를 하면 회사원으로서의 저, 내 엄마로서의 저가 동시에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약간 걱정도 되면서 설레기도 하는데 일단 주어진 생명 앞에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이제 정한님이 어느 정도의 질문이 끝나는데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만나서 정말 영광이에요. 왜냐면 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히타님 나이에 막 졸업하셨잖아요.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고 계셔서 좀 소름 끼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좀 더 어땠을까. 그래서 희차님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어떤 모습일지. 네. 그래요? 잘 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인터뷰에 나오는 게 쉬운 자리가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정한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과거의 스토리도 있고 그런 걸 극복하고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좀 이기적으로 굴자면 극복해보고 싶었어요. 네. 희차님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과거의 댓글들 보면서 악플도 보면서 내가 작아진 나를 보면서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나라는 이름을 걸지 말고 안에서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 돈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제 꿈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나가보고 싶었다는 욕구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희차님이 여기 오시는데 나도 한번 용기 내서 이 두려움을 한번 떨쳐내볼까? 근데 운이 좋게 인터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영상이 어떻게 나와도 나중에 10년 뒤에 보면 더 괜찮을지도 몰라 라는 느낌으로 나온 거거든요. 지금 만족스러워요. 편집을 어떻게 당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1초가 나와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내용이 엄청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달려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악플도 그 사람의 생각이다. 존중하고 싶어요. 근데 뭐 비판은 달릴 수 있겠지만 원색적인 비난은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또 가급적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인터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10년 뒤에 또 담을 수 있도록 채널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